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보건행정, 보건간호학 15문제 중에서 6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고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오늘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직전 국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별 4개, 5개만 나오지 않았어요. 한두 개짜리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꼼꼼히 짚어서 여러분이 최대한 좋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정의 먼저 알고 넘어갈까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달달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정이 보건행정입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이 보건행정에서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이 특징이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행정의 특성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찍어보자고요.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추구한대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특성상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래요. 공공이란 말이 2번 나왔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개인이나 집단에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한테는 안 준대. 그럼 집단한테만 유리하게 한대.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성질이냐? 어떤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성, 사회성, 기술성, 봉사성, 과학성, 조장성, 교육성, 양면성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설명한 것은요. 공공자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공성이다. 이렇게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보건행정은요. 약간 막연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지문에 있는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기에 대입을 하면서 맞춰가시면 됩니다. 국가고시는 다 알고 풀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기조인지 조보예,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작용은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 중에 뭘까요? 조정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보면 알겠거든요. 행동 전에 미리 예측하는 행위이다. 할 일과 방법을 확정하는 거 기획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요. 자료를 추리고요. 어떻게 설명할까 기획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하는 게 기획이죠. 또 인사는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직원을 채용한다. 충원하고 관리한다. 이게 바로 인사이다. 지시는 말 그대로 지도, 감독, 명령, 지시하는 거잖아요. 조정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공통 목적의 수행 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집단적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조정이라고 한대요. 조정을 좀 해볼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 중에서 조정이란 거 아시나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조인성 나온 편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보트 같은데 거기서 여러 명이서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빨리 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겠죠. 집단적으로 노력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 그게 바로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음 이의어예요. 이 조정이 그 조정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워낙에 뭐가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고시 시험장까지 그 기억을 장기를 끌고 가는 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암기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건 지표. 보건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겠죠? 가장 중요한 거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요. 그 나라의 영아가 죽은 비율이에요. 영아는 0에서 1세죠. 0에서 1세 아기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보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0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아 사망률의 공식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와요.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값을요. 항상 분자로 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을 구하려면은요. 영아가 사망한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모로는 뭘 내려요? 그 해에 태어난 총 아기를 분모로 내리는 거예요.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 분해 같은 해에 1세 미만의 사망 아수를 분자로 올리면 곱하기 1000명을 기준으로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2024년에 만약에 출생아가 57명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영아가 죽은 아기들이 5명이야. 그럼 57분의 5 곱하기 1000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건강 수준 및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이유가 뭐냐? 다음 중 영아 사망률이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아닌 이유는 이런 문제 나오죠? 영아가 죽었다는 것은 일단 그 나라의 뭔가 보건 수준이나 건강 수준이 조금 많이 아니다, 영 떨어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비리비리해 다음 세대의 국민 건강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모자 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영아 사망률 공식 뭐라고요?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고요. 뒤에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거는 아기가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 보건 수준이 낮다 떨어진다 이거고요. 영아 사망률이 낮다 이거는요. 아, 그 나라의 보건 수준 좋네 향상되었네 반비례가 되겠죠. 공식 문제, 직전국시에 공식이 2개나 나왔어요. 공식에서 알면 편한 법칙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세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사망률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신생아의 사망수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주산기 사망률을 구하려고 하면은요. 주산기 사망이 뭐예요? 주산기 사망수를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산기 사망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죽었거나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미만에 죽은 것을 주산기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는 거고요. 또 비례 사망 지수는요. 비례 사망자를 분자로 올리는데 비례 사망자는 50세 이상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분자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가 나오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에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가끔 분모를 물어보죠. 분모는 그 해의 그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사망률이에요. 분모는 뭘까요? 그의 총 태어난 아기 수겠죠. 그쵸? 그것을 특정 연도의 총 출생 아수라고 봅니다.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가지만요. 총 모성 엄마의 범위 15에서 49세 가임 여성의 수가 분모로 내려오고요. 비례 사망 지수 역시요. 1년 동안의 총 사망자 수 분의 50세 이상 사망자 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려라.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높다는 걸까요? 낮다는 걸까요?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아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영 아니라며 보건 수준이 낮다는 거라며 반대예요. 아기가 죽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은 나쁜 거지만 노인들이 죽으면 그 나라의 건강 수준은 좋다는 거죠.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비례 사망 지수는요. 50세 이상의 사망자의 비율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70세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50세도 나이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50세부터 비례 사망 지수로 봅니다.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노인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가 건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보건 수준이 높다. 이게 바로 비례 사망 지수예요. 질병 관련 지표, 발생률과 유병률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유병률이고요. 유병,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요. 발생률은요. 아픈 사람 다 빼고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병 걸린 사람 이 비율이에요. 아시겠죠? 전체 인구가 계산하기 좋게 200명이라고 하자고요. 그 중에서 당뇨 환자 30명 있었어요. 그럼 200분의 30 곱하기 1000 이게 유병률이 되고요. 발생률은요. 전체 인구가 200명인데 그 중에서 이미 아픈 사람이 50명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150명밖에 없잖아요. 150분의 새로 아픈 사람 7명 아파. 분의 7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체 인구를 싸잡아서 하는 게 유병률이고요. 건강한 사람 중에서 또 질병 생긴 사람 이게 발생률인 거예요. 급성 감염병은 유병률이 낮고 발생률은 높다. 왜? 말 그대로 급성 감염병이에요. 제가 식중독 걸려서 한 3일 만에 나았어요. 그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유병률인데 이미 다 나았기 때문에 유병률이 낮겠죠. 또는 보고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유병률에 포함이 안 된다. 죽었거나 나았기 때문에 급성 감염병은 이미 죽었거나 그 병이 빨리 나았기 때문에 유병률은 낮지만 발생률 높다는 거예요.
보건행정조직.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조직체계는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서 다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주관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돈이나 사람을 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행정조직에는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이 있는데요.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및 보건정책과 보건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건조직이고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업무는요, 기술행정과 보건의료사업 기능을 지도감독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사회보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사무를 관장한다. 위생을 실시한다. 방역을 한다. 교육을 지도감독한다. 다 외울 수 없죠?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아시겠죠? 행정안전부는요, 중앙보건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기관일 뿐이래요. 일반 행정을 한다는 거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돈과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이다. 중앙보건조직이 아니라 그냥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이다 이겁니다. 지방보건조직이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방보건조직이다. 문제,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그러니까 어떤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이렇게 가세요.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최말단 행정조직이다 이거죠. 보건소는 시, 군, 구에 설치한다.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보건소장 누가 뽑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그래서 보건소의 인사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신고 보고체계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장관이 청장에게 명령하면요.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명령을 내요. 또 보건소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는 거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그 위에 청장과 장관이 있어요. 어떤 문제 나와요?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이 뭐예요? 지역보건법이다. 이런 문제 나오고요.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뭐냐? 농특법.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 나 담배를 한 달 이내 끊겠어? 준비 단계죠? 문제, 금연 5일째라면 실시할 교육 내용은 금단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한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시, 군, 구이다. 보건소장은 누가 뽑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다. 보건소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차 의료기관이죠. 보건지소는 읍면에 설치한다. 보건진료소는 읍면보다 더 시골.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벽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 전담 공무원 누구죠? 간호사와 조산사예요. 둘 다 간호사죠. 보건의료 취약지에 설치하고요. 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는 농특법이다. 보건진료소의 배경 중요하죠? 1978년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알마아타 회의인데요. 여기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그랬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이래요. 그 권리를 찾아 먹어야겠죠? 그래서 2년 후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농특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들도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이니까 어느 정도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81년에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를 파견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줬어요. 진찰, 검사, 예방접종, 건강증진 이런 건 의사가 아니어도 간호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입니다. 의사들은 시골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와 조산사를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진료소로 보낸 거예요. 문제,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농특법,
1980년대 하면은요, 보건진료소가 나오셔야 돼요. 문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문제,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농특법이다. 문제, 보건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이겁니다.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하면은 보건소로 가세요. 보건복지부 내에 부서가 있는데요. 간호정책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간호정책과랑 상관이 있어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신고 이런 거 하는 부서가 바로 간호정책과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시면요. 3년마다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니까 간호정책과랑 상관이 있는데요.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죠. 의료인의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곳은요. 의료인력정책과입니다. 문제, 지방보건행정조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권한을 관장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기술지도 감독을 한다. WHO가 뭘까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목적은요. 전 인류의 가능한 최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본부는요.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고요. 총 6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역사무소는요. 서태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필리핀의 마닐라에 WHO 우리나라 지역사무소가 있다 이거예요. 세계보건의 날은요. 4월 7일이래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뭐죠?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유방위명이에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거든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거 프라이에 의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 또는 자유기업형이다. 왜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에요?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요. 나라에서 지정해준 병원을 가나요? 아니죠. 내가 의원을 가든지 서울대 병원을 가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간다? 자유방위명이고요. 장점은요. 자유선택이 가능하다. 의료의 질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단점은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아요. 또 사회보장형인 나라는요. 그냥 사회에서 다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데요. 단점은요. 나라에서 지정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대기 시간이 길고요. 사회주의형 공산국가죠. 선택의 자유 없어요. 나라에서 다 정해줍니다. 의료의 질 정말 떨어지겠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는요.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1차는요. 아플 때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저렴한 곳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개인적인 의원, 또 조산원 이런 것들이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기보포, 저는 기보포 이렇게 외웠어요. 굉장히 기본적이야. 그리고 보편적이야. 포괄적이야. 이런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1차 보건의료,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나 일반 의원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대도 배경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2차 보건의료는요. 병원급이에요. 1차 의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병원으로 갑니다. 정밀하게 검사를 하거나 MRI를 찍거나 수술하죠. 병원급이에요. 규모로 나뉘죠. 병원급은 병상수가 30개 이상이고요. 의원급은 29개 이하입니다. 3차 보건의료는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입니다. 종합병원을 2차로 봐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출판사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조합해 본 결과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3차는 종합병원 이상이다. 종합병원은요 100병상 이상이죠. 상급 종합병원은요 500병상 이상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런 급들입니다. 1, 2차에서 해결 못한 거 사실 다 대학병원에서 해주잖아요. 세분화된 진료, 특수검사, 암검사, 암치료, 고가의 장비가 다 있는 곳은 사실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은요 1, 2차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특수진료병원도 있다는 거, 방사선 치료, 정신병 이런 것들이요. 특수진료병원에 지금 정신병원이 있는 걸 보니까요.
병원급에 원래 정신병원이 없었다가 10종으로 하나 추가된 게 정신병원이잖아요. 과거에는 특수 진료병원이었는데 그냥 이제는 병원급으로 간다. 정신병자가 많으니까. 보건행정 문제가 좀 어려운 거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자원에 해당하는 게 뭐냐. 저는 사실 문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자원이라는 것은 지식이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경제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재원이다. 여러분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맨날 나오죠. 별 5개짜리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인 의원, 조산원. 우리가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요. 접근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접수주지, 접수주지. 4글자를 꼭 암기하세요.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거는요.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리에 대한 접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다 접근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 또는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주 노동자인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려했다면 이것은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중에서 뭐냐? 접근성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거?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나 마을건강원 제도 활용,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민의 참여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참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 만약에 일반 의원이요. 한 번 가는데 무조건 100만 원이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동네 의원 못 갑니다.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가여야 된다. 이게 바로 지불 부담 능력이 되겠어요.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주지, 접근성,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 가능성,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주민의 참여,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 적절한 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되어야 하면 안 된다. 접근성이에요. 지방 작은 면소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가는데 차편이 안 좋아서 차로 1시간 걸어서 20분이나 걸린다고 하면은 어떤 게 부족하냐? 지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험, 부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 보통은요. 정부에서 주관합니다. 또 민간이 주관하기도 하고요. 이건 국시에 거의 안 나오고요. 혜택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사회보험은요. 전 국민이 다 받고요. 공공부조는 빈곤층, 돈 없는 사람, 취약계층만 받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 어떤 특정인, 법률이 정하는 아동, 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이런 특정인들이 받는 게 사회 서비스예요. 공공부조 국가고시 제일 잘 나오잖아요. 취약계층, 의료급여, 의료보호는요. 공공부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죠. 그쵸? 전 국민이 다 받는 거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전 국민이 혜택을 다 받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강제로 다 냅니다. 직장이든 지역이든 무조건 내거든요.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내거든요. 전 국민이 이런 혜택은 받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야. 이런 경우는요. 의료급여, 의료보호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빈곤층이다, 취약계층이다, 차상이다 이러면은요. 나라에서 해주는 공공부조는 받고 있어요. 문제, 최근 A씨 가족은 주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가족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가 뭐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돈이 없다, 취약계층이다, 빈곤층이다죠?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 같은 말입니다.
사회보험의 5가지 국산 건건호 대상자는 국민이죠. 국민연금은요. 연금, 돈이 나와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일하다가 손가락 잘렸어. 병원도 갈 수 있고 돈도 나오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다 되고요. 산재보험 청구는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예요. 산재는요. 근로자들이 타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요. 우리 병원에 가서 의료만 보장받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보험자와 가입자가 국가것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공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요, 우리들이죠. 국민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돈을 받고 있다가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나머지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떼어주죠. 평소에 돈을 받아 먹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자가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죠? 뭐 한 1년에 100만 원 냅니다. 근데 사고 나면은요? 돈 안 내요. 왜? 평소에 내가 돈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보험사에서 그거 가지고서는 알아서 그 사고 난 거 처리하거든요. 그게 바로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죠. 요양급여 심사 및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심평원, 평가하는 게 심평원이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에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2가지밖에 없어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일하다. 보험료는요. 재산이 많거나 연봉이 높으면 정말 많이 냅니다. 뭐 50만 원 내는 사람, 그 이상 몇백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혜택은 균등 서비스야. 조금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버는 사람까지 그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이 얘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라고 했죠? 평소에 돈을 받아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은요, 뭐 4천 얼마, 5천 얼마 별로 많이 안 내요. 원래 총 금액은요, 2, 3만 원이 넘거든요. 나머지 한 70%를요,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우리는 조금 내요. 하지만 토탈 비용은 많다. 그것을 나머지는 공단에서 낸다는 거.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라는 의미고요. 본인 부담금 외래, 우리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거 30%, 입원은 20%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퍼센트가 막 중요하진 않아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3자 지불제도,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그 공단에게 청구하면 공단이 이를 지불하는 거. 이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 직접 서비스형이래요.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보험은요, 소득을 보장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요양보호사 부를 수 있죠. 의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는요, 일단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을 보지 않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안 되면 등급 주거든요. 65세 미만이라도요,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도 안 되고 거동도 안 되면요, 요양보호사로 나가가지고 밥이라도 해주고 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물어보는데, 나이로 할 것 같으면은 질병 볼 거는 없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인지, 65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노인성 질병인지를 보면 되고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일단 건강보험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퇴원해야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줘요. 그래서 파킨슨 병으로 하면은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렵다. 근데 50세야. 그래도 해준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제도에 속한다. 빈곤층, 빈민층,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혜택을 주는 거, 공공부조라는 거예요. 장기 요양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거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요. 중요합니다. 재가급여에서는요, 일정 시간 보호한다, 주 야간 보호죠. 일정 기간 보호한다, 이 기간의 기자를 빼서 단기 보호로 가세요. 재가급여면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인데 왜 일정 기간 시설에 맡기는 게 왜 재가급여일까?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중에서 9일 이내로만 맡길 수 있으니까 20 며칠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급여 규모로 나뉘죠. 입소자가 9명 이내다 하면은요, 공생,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요, 거의 요양원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인 거예요. 입소자를 왜 9명까지 받을까? 노인 2.5명당 1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노인이 10명이면 직원 4명 필요하죠. 근데 9명이면 직원이 1명 빠져도 되죠. 3명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입소자를 9명까지 받는 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이 뭐 불편하시고 하면 요양원 보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특별 현금 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합니다. 비비비,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가족 요양비밖에 없습니다. 섬이나 벽지 등 장기 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신체, 정신, 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때 가족에게 돈 주는 거 그게 가족 요양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부모님 돌봤을 때 돈 받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다 된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우리들이 낸 보험료, 또 본인 부담금, 나라의 세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보험료에서 60에서 65%를 내줍니다.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 우리가 15에서 20%를 내요. 엄마가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데 치매 5등급 나왔어. 본인 부담금은요 20%예요. 집에 요양보호사 부를 거야. 재가급여죠. 본인 부담금 15%예요. 그래서 총 금액이 100만 원이면요.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거는 우리 엄마 15만 원 내면 되는 거고요. 요양원 가야 되는 것은 2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보험이 혜택되는 급여 부분 얘기고요. 비급여, 식사나 간식은 다 플러스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거의 국가고시에 100% 나오죠? 3회 국시 내내 포괄수가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요, 행위배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포괄수가제가 연달아 3번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게 물어봅니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한마디로 제왕절개술이니까 포괄수가제를 물어본 건데요. 정답이 뭐 포괄수가제 이런 게 아니고요. 의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요, 그 비용을 포괄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했잖아요. 사전에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이건 무조건 국시에 나오니까요. 행위별이 나오든 포괄이 나오든 여러분 무조건 맞추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병원 가셨어요. 행위별로 돈을 매깁니다. 교수비 내고요. 피검사, 엑스레이비, 약제비 다 따로 내요.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각각 따로 매긴 뒤 합산해서 진료비를 나중에 사후에 청구하잖아요. 의료의 질은 높지만 의료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잉 진료비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겁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왜 사후 보상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돈을 낸다 이거예요. 돈이 얼마 나올지를 모른다.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이거고요. 포괄수가제는요.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진료비를 지급한대요. 이게 보험이 되는 부분과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질병군이나 환자군으로 미리 진료비를 책정한다 이거죠. 과잉 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사전에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내장 수술, 또 맹장염, 충수절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이런 것들을 포괄수가제로 묶어주거든요. 그런데 병원마다 비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비급여 부분이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이렇게 다인실에서 6박 7일 입원해도 그 제왕절개 30만 원 나오고요. 어느 병원 의원에서는요. 200, 300 나와요. 그거는 다 비급여, 본인이 선택한 항목입니다.
보험이 되는 것만 하면은요, 큰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금액이 사전에 결정된다. 그게 바로 포괄수까지예요.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진짜 그래도 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 얼마나 비싸요? 해외여행 가서 한번 다치거나 하잖아요? 병원비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기본이고요. 며칠만 입원해도 1억씩 된대요. 우리나라 의료비 지불 제도로서는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문제,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수정체 수술, 백내장 수술, 포괄수까지 바로 가셔야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될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설명, 충수절제술이야, 포괄수까지구나 하고 보기를 보면은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간소화된다. 왜? 진료비를 사전에 다 묶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고 한다면 이거 뭐죠? 포괄수까지죠?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뭐 이거 말 바뀌어도 다 맞추실 수 있겠죠?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다. 요런 문제를 국시에서 한 번씩 나왔던 거 비법서로 다 읽어보세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은요, 노인요양 시설이죠. 입소자가 9명 이내면요, 공생,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대장암은 7개 질병군에 없어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검사비 따로, 진찰비 따로, 수술비 따로, 이거 따로따로 돈 내는 거,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행위별 수가제죠. 여러분, 포괄수가제가 연달아 3번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설마 포괄이 나오겠습니까? 행위별이 나오겠죠.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 진료의 질이 높다, 의사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단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보건행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반복하다 보면은 6문제 중에 5문제는 맞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남은 시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